다리를 올려보면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알 수 있나요? 알림. 양쪽 발에 4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혈전 징후를 조심하세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세요. 대낮에 뭐 하세요? 어디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혈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봤어요. 늘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른 방법이 있으니 시도해 봐야죠. 혈관 막힘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는데 혈관 막힘 문제를 제때 발견할 수 있다면 조기 예방과 진단을 통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들어 올려 혈전을 감지할 수 있는데 왜일까요? 1. 다리를 들어보면 하지에 혈관이 막혔는지 알 수 있나요? 정맥 혈전증은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는 아무런 증상이나 느낌이 없으나 일단 발병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침묵의 살린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정맥 혈전증의 가장 흔한 부위는 폐이며, 폐색전증은 대개 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질병은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흔하며 장기간 운동 부족으로 인해 하지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맥 혈전이 터지면 혈액순환과 함께 온몸으로 흘러 폐동맥과 급은지로 들어가 치명적인 폐색전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지에 혈관이 막혔는지를 한 번의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한쪽 다리를 70대 80 들어 올려 1분 정도 유지한 후 다리를 내려 다리의 색 변화를 관찰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다리의 일부가 창백해지고 내려놓고 45초가 지나도 혈액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리 전체의 색깔이 고르지 못한 경우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동맥혈 공급을 확인하고 제때 병원에 가야 합니다. 2. 발의 4가지 신호에 주의하고 혈전을 주의하세요. 혈전증은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신체에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의 진행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신체 증상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의 발생은 대부분 혈전의 신호입니다. 1. 발이 차갑고 저린 느낌. 겨울에 발이 차가운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실내에서 옷을 충분히 입었음에도 여전히 발이 차다면 혈관이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 발생한다는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2. 발 부종 및 간헐적인 파행. 혈관이 막히면 걸을 때 간헐적으로 파행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계속 걸으면 곧 다시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3. 자고 있는 동안 다리 경련. 칼슘 결핍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 중 다리 경련은 혈관 막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하지로의 혈액 공급이 영향을 받고 신경 기능에 산소가 부족해 다리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발털이 빠진다. 발에 털이 나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발가락에 털이 심하게 빠지는 것을 발견했다면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3. 혈관이 막히기 싫다면 4가지 방법을 자신있게 따라 해보세요. 혈전의 출현은 느린 과정이므로 혈전의 발생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약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혈전증 위험이 높은 사람은 매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며 약물 개입은 혈전증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단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사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십시오.
2. 흡연 및 금주 금단. 흡연과 음주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끊어야 하며, 흡연과 음주는 혈전증 형성을 촉진하는 고위험 요인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그만두어야 하며, 그만두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3.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가벼운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덜 섭취하며 비타민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콩 제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4.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 매일의 운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운동은 신체의 신진대사율을 향상시키고 지방 연소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운동은 맹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효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손과 발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질병의 징후를 경계하고 제때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야 하며, 혈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건강에 대한 최고의 책임입니다. 암이 몸에 들어가면 어깨가 선지자가 될까요? 주의 사항. 어깨에 3가지 이상이 있으면 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반년 동안 어깨 통증을 앓다가 간암 진단을 받은 이 사건은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 6개월 전 40세 치안 형제는 항상 어깨에 둔한 통증을 느꼈는데 예전에 오른쪽 어깨가 50견이 있어서 이번에도 재발인 줄 알았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약국에 가서 연고를 사서 바르는 게 차라리 휴식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바르고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잦은 설사, 복통, 현저한 식욕감 퇴 등 이상한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밤중에 몸을 뒤척이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치안 형제의 아내는 그가 매우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설득했습니다. 뜻밖에도 최종 검사 결과 치안 형제의 간에는 거대한 종양이 있었고 종양이 주변 조직을 침범해 어깨 통증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치안 형제 부부는 어깨와 간이 분명히 부적합해 한쪽은 바깥쪽, 한쪽은 안쪽인데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간암입니다. 의사는 간과 어깨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체의 여러 기관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신체의 간 병변에는 어깨신경, 근육 등이 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 간암은 왜 어깨 통증을 유발하나요? 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인데 초기 증상이 비정형적이어서 중기와 후기에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간 종양이 발생하면 환자는 상복부 통증, 식욕 부진, 전반적인 피로, 복부 종괴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환자, 비만인 사람, 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곰팡이가 핀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 등 고위험군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특히 간암에 주의해야 한다. 간암에 걸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걸까요? 이는 간암으로 인한 연관통일 수 있습니다. 간은 상복부에 위치하고 상복부에도 오른쪽 어깨와 연결되는 신경이 많이 있는데 종양의 병변이 계속 커지면서 횡격막이나 폐 아래 근육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 신경들이 복강과 연결되어 있다.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오른쪽 어깨의 신경이 오른쪽 어깨로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어깨 통증도 폐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폐 윗부분에도 신경이 많이 있는데 폐 윗부분에 종양이 있고 종양 병변이 계속 커지면 상완신경총을 압박해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폐암을 예로 들면 어깨 통증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암의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휴식과 온찜질로는 통증을 완화할 수 없으며 진통제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주로 겨드랑이에 집중되다가 점차 위쪽으로 퍼져 가슴 답답함, 숨가쁨, 기침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어깨가 아프고 통증이 오래 지속되며 통증이 심하고 점차 심해집니다. 겉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많은 통증이 실제로는 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신체 4개 부위의 통증은 심각한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만성통증 발병률은 약 30대 40%로 통증은 인체질환의 가장 직접적인 피드백이지만 일부 통증은 심각한 질병과 관련될 수 있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1. 뼈와 관절의 통증. 뼈와 관절의 통증은 대부분의 경우 골관절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악성인 종양골암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뼈암에는 골육종, 연골육종, 골수종 등이 있으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성인과 노인에게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은 관절의 압통, 경직, 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암으로 인한 통증은 처음에는 둔한 통증일 뿐이지만 점차 통증이 점점 심해지며 밤에 쉬면 아주 뚜렷해집니다. 관절에서도 종괴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일부 환자는 약간의 충격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간 부위의 통증. 간은 인체의 오른쪽 윗배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안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간 종양이 매우 커지고 간피막을 침범할 때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간암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이 뚜렷하지 않으나 중기와 후기에는 통증이 매우 심하며 또한 체중 감소 등의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식욕, 피로. 3. 잦은 두통. 뇌종양은 두통의 원인 중 하나로 뇌종양은 두개 내압을 높여 통증을 유발하는 한편 암세포가 뇌조직, 혈관, 신경을 침범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 아침과 밤에 비교적 심하며 붓기와 통증이 나타난다. 4. 가슴과 갈비뼈 통증. 폐는 사람의 가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종양이 발생하면 암세포가 계속해서 퍼져 이관, 기관지, 종격동 등의 조직에 단계적으로 침범해 가슴과 갈비뼈의 통증을 일으키고 기침으로 인해 동반되기도 객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어깨 통증이든 가슴 통증이든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암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잘 구별해야 합니다. 뭔가 이상이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항상 어깨 통증이 있다면 쉽게 무시하지 마세요. 오십견은 오십견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중년과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어깨 통증 역시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래에서 지우 삼촌이 이 질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마음속에 있는 스펙트럼
50견의 정식 명칭은 어깨관절주위염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관절 통증, 뻣뻣함, 유착입니다. 환자의 어깨 움직임은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깨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50견 환자의 약 50%에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어깨 관절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50견의 발생은 신체의 쇠퇴와 관련이 있으며 일부 만성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종양, 요독증 등은 어깨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깨 관절, 근육, 인대 및 관절낭으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영양 유구가 충족되지 않고 조직 변성이 발생하며 50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0견은 자가치유 질환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침술과 물리치료를 사용하여 질환의 경과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 유착이 심한 환자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을 통해 유착을 제거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50견은 치료와 예방이 쉽습니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일상생활에서 3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어깨 근육을 강화하고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강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태극권을 해볼 수 있다. 둘째, 어깨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불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밤에 잘 때 어깨에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0견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며 어깨 통증이 있을 때에는 제때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어깨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50견이 가장 흔한 문제이지만 숨겨진 간암, 폐암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어깨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형외과를 가보시길 권합니다. 겨울에도 검은 게만 매일 먹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5가지 혜택 또는 초대받지 않은 요청.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온도는 점차 떨어지며 인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는 다이어트를 통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데 그중 검은게가 좋은 선택이다. 매일 검은게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효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게라고도 불리는 검은 참게는 영양가가 매우 높은 천연식품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 인, 철분, 기타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며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인체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데 겨울철에 검은게를 매일 조금씩 섭취한다면 결국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검고 빛나는 머리카락.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면 고집스럽게 검은게를 섭취하는 것도 머릿결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검은게의 영양분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더욱 건강하고 윤기나게 만들어줍니다. 검은게를 고집스럽게 오랫동안 섭취하면 머리카락이 더욱 검고 윤기나며 윤기가 나게 됩니다. 2. 면역력 강화. 검은 참게의 영양소는 면역 체계 기능을 향상시키고 질병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은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므로 검정게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덜 아프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3. 장을 풀어주고 변비를 해소한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식사량이 늘어나 위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은게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원활한 배변을 유지시켜 변비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4. 혈압을 낮추세요.
검은계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과 미네랄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5. 수면 개선.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날씨에 따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검은 참깨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비타민 B 및 기타 영양소는 수면을 개선하고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검은계의 효능은 누구나 누리고 있지만 검은계를 섭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과식하지 마세요. 검은계는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지방과 칼로리가 높아 과도한 섭취는 비만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검은계는 하루 50g 정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품질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검은계 구매 시 화학성분이나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도록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3. 특정 집단의 사람들은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일부 특수한 집단의 경우 검은깨를 섭취할 때 적정량에 주의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귀하에게 권장되는 몇 가지 검은 참깨 요리법입니다. 1. 검은깨 페이스트. 검은깨를 가루로 내어 적당량의 물이나 우유를 넣고 잘 섞어서 드시면 간편하고 간편하며 영양가도 높습니다. 호두나 검은 콩을 가루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영양가가 높은 재료입니다. 그중 검은 참깨에는 레시틴, 비타민 E, 칼슘, 철분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하여 간과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이 및 혈액을 보충하며 장에 수분을 공급하고 변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B, 일양원소가 풍부하며 음과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열을 제거하며 해독합니다. 호두에는 리놀레산, 리놀렌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하여 지능을 향상시키고 뇌를 강화하며 산화에 저항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검은깨를 넣은 탕위안 TONGYUON. 찹쌀가루를 반죽에 섞어 검은 깨소를 넣어 찹쌀떡을 만들어 끓여서 먹으면 달고 맛있습니다. 3. 검은깨 두유. 검은깨와 콩을 함께 불려 갈아서 두유를 만들면 영양이 풍부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4. 검은깨 볼. 검은 깨볼은 검은깨, 찹쌀가루, 백설탕을 원료로 만들어 영양가가 높습니다. 검은깨에는 리놀레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고 찹쌀가루에는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백설탕은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겨울에 매일 검정깨를 고집스럽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에 충분한 에너지와 열을 공급하여 신체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 모발의 질을 개선하고 빈혈 및 기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겨울에 뭘 먹을지 고민된다면 검은깨를 먹어보세요. 90세에도 아프지 않고 100세에도 늙어 보이지 않는다. 중장년층은 셀레늄 함량이 높은 채소 3종을 더 많이 섭취해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나요? 영양사가 매일 당신을 위해 삼시세끼를 준비해드립니다. 장수하려면 먼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밀양원소 셀레늄이 장수에 기여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중년 및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기보다는 셀레늄 함량이 높은 이 세 가지 야채를 더 많이 섭취해보세요. 1. 마늘. 매운 마늘 알갱이. 1. 마늘은 껍질을 벗길 필요 없이 쪼개서 깨끗한 물에 씻어 물기를 뺀다. 냄비에 식용유를 적당량 붓고 기름 온도를 50대 유경프로 뜨겁게 달군 후 마늘을 넣고 불을 중약불로 조절해 표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2. 냄비에 베이스 기름을 조금 남겨두고 고춧가루, 휴민가루, 바비큐 가루를 넣고 향이 날 때까지 볶은 후 간장을 조금 넣고 마늘을 넣고 고르게 볶은 후 적당량을 추가합니다. 기호에 맞게 식용소금을 뿌리면 간단하고 맛있는 매콤한 마늘 소스가 완성됩니다. 2. 아스파라거스. 삶은 아스파라거스. 1. 아스파라거스는 같은 길이로 썰어서 뿌리줄기에 조섬유질이 더 많고 칼로 껍질을 조금 벗겨낸 후 그릇에 소금과 물을 조금 넣고 담가둡니다. 대파와 청, 홍고추를 얇게 채 썰어 물에 담가둡니다. 2. 다음, 양파 반개를 가늘게 채 썰고, 촉파는 길게 썰고, 고수는 잘게 썰어 냄비에 담고, 물 한 그릇을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그런 다음 숟가락을 사용하여 양파와 고수 줄기를 모두 으깨십시오. 3. 다음으로 간장 한 숟갈, 생선간장, 진간장, 발사믹 식초 작은 스푼 2개, 흑설탕 5, 6개, 소금 약간, 치킨 에센스 약간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오이 약간을 넣고 섞어주세요. 숟가락으로 잘 섞은 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보관해 두세요. 그런 다음 준비된 소스를 붓고 약한 불로 끓여서 국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끓인 다음 불을 끄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작은 그릇에 담습니다. 자, 불린 아스파라거스를 깨끗이 씻은 냄비에 물을 붓고 소금 1스푼, 식용유 1스푼을 넣어 끓인다. 물이 끓으면 아스파라거스를 1, 2분 정도 데쳐 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면 건져서 찬물에 헹구어 건져 물기를 뺀 후 접시에 담고 썰어둔다. 그 위에 청양고추, 대파를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뜨거운 기름을 붓고 준비된 백후추 소스를 아스파라거스 위에 부어주면 삶은 아스파라거스가 완성됩니다. 3. 버섯. 버섯 볶음. 1. 버섯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풋고추는 얇게 채 썰고, 풋고추는 마른木골로 썰고, 쪽파는 대파로 썰고, 마늘은 다진 마늘로 썰고, 생강은 큼직하게 썰고 기장고추는 고리 모양으로 썬다. 2.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작은 그릇에 진간장 1숟갈, 굴소스, 소금, 치킨 진액, 설탕, 후추, 옥수수 전분 1숟갈을 넣고 물을 가득 넣고 모든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3. 물을 끓인 후 식용소금 1스푼, 식용유를 넣고 냄비에 버섯을 넣고 1분 정도 데쳐주세요. 4. 기름이 뜨거워지면 냄비에 다진 고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볶습니다. 냄비에 다진 생강, 마늘, 기장을 넣고 마늘 향이 날 때까지 볶습니다. 냄비에 데친 버섯을 넣고 불을 켜서 빠르고 균일하게 볶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된 소스와 피망을 넣고 향이 배도록 볶은 다음 대파를 넣고 고르게 볶으면 버섯이 완성됩니다. 심장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나요? 중장년층은 너무 검소하지 말고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해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심장은 인체의 엔진과 동일하며 신체의 매우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항상 뛰고 있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몸에는 많은 기관이 있고 각 기관은 신체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장은 인체에 특히 중요하며 일부 네티즌들은 심장이 수명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라고 말했다. 이해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1. 심장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나요? 심장은 혈류를 촉진하고 혈액량을 신체의 장기와 조직으로 운반하며
생활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또한 신체에서 대사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크기와 수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심장의 크기는 정상 범위를 가지므로 심장이 클수록 수명은 짧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심장의 좌심실은 50mm 미만이다. 허혈성 심근병증 등 심장의 구조가 변하면 심근세포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다발성 병변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다발성 혈관이 협착되고 심장이 비대해지며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심장 박동이 느리면 오래 살기 쉬우나 어느 정도 느리면 소맥으로 인한 혈액 정체와 퇴색이 일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쉬워진다. 2. 중장년층은 너무 검소하지 말고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해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지만 북부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적당하며 특히 칼륨이 풍부해 전해질 균형과 수분을 조절하고 신경과 근육 흥분을 억제하며 심혈관 건강을 보호한다. 바나나에는 부정맥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면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포도. 포도는 성질은 순하고 맛은 신맛이 나며 배뇨를 원활하게 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기와 혈을 보충하고 뇌신경에 강장작용과 흥분작용을 하며 특히 포도에는 칼륨과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빈혈 개선 및 심근세포 안정화 생리 기능, 심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고기. 생선에는 DHA와 EPA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두 물질은 혈관 보호, 심장 보호, 혈중 지질 대사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특히 하루에 생선 2톨 정도를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귀리. 귀리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칼로리 섭취를 줄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며 혈관을 부드럽게 하여 심장병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시금치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채로 식물 강장제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특수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칼륨과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중 지질을 낮추고 혈압을 낮추며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땅콩. 장수과일이라 불리는 땅콩에는 단백질, 칼슘, 철분, 인,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 등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는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분해하는 리놀레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땅콩에는 또한 종양의 출현을 억제하고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활성 효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세요. 심장 건강을 보호하려면 건강한 식습관을 개발해야 하며 심장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적게 섭취하고 야채, 과일, 살코기, 통곡물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심장 건강을 보호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특히 매회 30분 정도 운동을 해야 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때에 담배를 끊으십시오. 흡연은 심장병의 위험 요소이므로 제때에 담배를 끊는 법을 배워야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을 먹은 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나쁜 세포가 활성화되나요?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식품으로 계란은 사람들의 식탁에 자주 등장하는데,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레시틴, 비텔린 등 몸에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해 영양가가 매우 높은 식품이다. 영양계에서 계란은 완전 영양식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양 전문가 패트릭은 그의 신간 뇌를 위한 최적의 영양에서 계란을 다시 한번 최고의 뇌 식품으로 꼽았습니다. 계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이 있지만 금기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먹은 후에 모든 사람에게 권장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먼저 계란의 영양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계란의 단백질에는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미노산의 구성은 인간의 아미노산 구성 패턴에 가깝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칼슘, 철, 인과 같은 미량 원소가 풍부하며 이러한 미네랄은 체내 효소 형성을 위한 풍부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비타민 어, 비타민 D, 비타민 B 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또한 신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을 더 많이 먹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1. 기억력 향상. 계란에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틸콜린 합성에 필요한 물질이자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인 콜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먹으면 뇌신경세포의 발달에 도움이 되어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2. 체중 감량에 도움. 계란은 포만감이 강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는 신체에 필요하므로 계란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다른 고칼로리 식품의 섭취를 줄여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포만감 증가. 계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포만감을 높일 수 있으며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배고픔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계란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영양가가 매우 풍부하여 인체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신체 성장 촉진. 계란에는 단백질과 기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발달 단계의 어린이에게 계란을 적당량 섭취하면 영양을 보충하고 신체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은 인체에서 쉽게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계란을 적당히 섭취하면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항고혈압 효과. 식초 계란에는 상당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실습에서 식초 계란을 섭취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평균 혈압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혈압은 만족스럽게 조절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식초와 계란이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동맥경화증의 발생을 예방하며 체내 나트륨 제거를 촉진하고 비정상적인 나트륨 대사를 개선하며 체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식초 계란은 칼슘 보충 효과도 있어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6. 시력 보호. 계란은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데 주로 노른자에는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노화 관련 백내장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은 후에는 먹지 않도록 하세요. 아니면 나쁜 세포를 활성화시키나요? 나에게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1. 감. 가을은 감이 많이 팔리는 계절인데 감은 달고 맛있고 영양가도 매우 높지만 감을 먹을 때 주의할 점도 많다. 감에는 탄닌산이, 계란에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탄닌산과 단백질이 반응하여 탄닌산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탄닌산 단백질은 체내에 침전되어 쉽게 소화, 흡수되지 않아 위장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2. 차 생활 속에서 차를 적당히 마시는 것이 건강 관리에 더 도움이 되지만 차마다 효능이 다르며 차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비타민은 몸에 풍부한 에너지 물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후 기름기를 빼기 위해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익숙하지만 계란을 먹은 후에는 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차의 특정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탄닌산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은 위장관의 소화 부담을 증가시키고 환자에게 고창증, 설사 및 기타 불편한 증상을 경험하게 하며 신체 세포의 일부 괴사를 유발하여 신체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토끼고기, 거위고기, 계란을 먹은 후 즉시 어위, 토끼 등 다른 고기를 먹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거위와 토끼 고기는 성질이 차고 계란은 약간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생리활성 세포에 영향을 미치며 장의 일부 반응은 위장 자극을 유발하고 심지어 많은 환자에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설사는 체내 괴사세포에 가까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란만 먹으면 안 되나요? 의사,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덜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분. 계란을 먹고 나면 복통이나 몸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계란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에는 항원성과 위장점막이 있는데 표면에 항체가 있는 비만세포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반응으로 인해 환자는 복통, 설사,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계란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2. 위장병 환자. 심각한 위장병이나 설사, 소화불량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란은 상대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장병을 앓고 있는데 장내 가스의 생성이 증가해 늘 복통이나 설사, 가스가 계속 차는 증상을 겪는다. 계란을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늘어나 부작용이 뚜렷해진다. 따라서 위장 질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여 영양분을 얻는 것입니다. 몸을 조절하기 위해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고 계란과 같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장질환 환자. 신장염 환자는 신장 기능과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소변량도 감소하며 체내 대사산물이 모두 신장으로 배설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며 계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 유소수가 증가해 신장염이 악화되고 심지어 유독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진행성 고혈압 환자가 계란을 먹으면 신장에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장 손상을 동반한 전신홍발 루푸스와 만성 신부전을 초래하는 각종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계란을 주의해서 섭취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4. 고열 환자.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완전한 단백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더 많은 칼로리로 분해될 수 있는데 이를 음식의 특수동력 작용이라고 하며 이 특수동력 작용은 단백질 작용으로 발열 효과는 약 30%. 따라서 발열 환자가 계란을 먹은 후에는 열생산이 증가하고 열소산이 감소하여 불에 연료를 추가하는 것과 같으며 발열을 줄이는데 좋지 않습니다. 계란을 먹은 후 불편한 반응이 나타났다면 계란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라는 의미이므로 앞으로는 계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알레르기 증상이 반복되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할 경우 치명적
될 수 있으니 오리지널 감자와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감자를 먹을 때도 금기사항이 있는데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으니 가족의 건강을 위해 무시하지 마세요. 감자는 잘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재료입니다.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의 일상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자는 튀기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섞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맛있는 맛을 선사하며 사람들을 그 맛에 푹 빠지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감자의 맛있는 맛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가정의 식탁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셰프가 다양한 고급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감자는 영양가가 매우 높은 성분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 동물성 단백질에 가깝고 품질도 콩 단백질보다 좋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전분 함량도 매우 높아 일반적으로 14대 0%를 차지합니다. 전분은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로 신체가 글리코겐을 저장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여 신체에 지속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또한 감자에는 다른 곡물과 비교할 수 없는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또한 감자에는 칼륨, 아연, 철분과 같은 미량 원소도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신체의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자를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가 파랗게 변하거나 싹이 트면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 먹을 수 없습니다. 감자는 싹이 트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를 생성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구토, 현기증, 설사 등 다양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생명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색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반드시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중요한 정보를 가족에게 꼭 알려주세요. 또한 감자에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감자는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감에는 탄닌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감자의 단백질은 탄닌산과 쉽게 결합하여 소화가 되지 않는 물질을 형성하여 위장관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먹은 후 다시 감을 먹으면 위산의 작용으로 감이 침전되어 소화와 배설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섭취할 때 금기사항과 재료의 신선도에 주의를 기울여 건강상의 문제를 피해야 한다. 동시에 주변 친구들에게 이러한 예방 조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둘째, 감자는 석류와 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석류는 아름다운 외관과 풍부한 영양을 지닌 과일로 비타민C, 비타민 B, 설탕,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의 색소 대사를 조절하고 기미를 미백하는 역할을 하여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과일입니다. 감자에는 전분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 성분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 식품 모두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섭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감자를 먹은 후에도 감자에 들어있는 전분이 위장에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때 석류를 먹으면 석류가 위장을 자극해 위산을 생성하게 되고 두 음식이 반응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감자와 석류를 함께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이 흔하지는 않더라도 감자는 주로 주식으로 식탁에 오르고 석류는 캐주 어랑 과일에 가깝고 일상생활에서 상대적으로 교차점이 적기 때문에 여전히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셋째, 감자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토마토는 밝은 색상과 풍부한 영양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 C와 구연산과 같은 산성 물질은 감자의 전분과 비호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이 만나면 산이 감자의 전분과 상호작용하여 산성 환경에서 전분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해는 전분의 소화를 저하시켜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토마토와 감자를 식사에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감자와 바나나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거나 15분 이내에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특정 독소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독소는 사람들에게 반점과 죽은 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미용을 유지하려면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재료를 선택하고 조합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양한 식단이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이 서로 안전하게 결합될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을 동시에 피해야 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음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